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정선 인근 솔개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솔개골은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었으나 어느 날 금광이 발견되면서 하루아침에 부유한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그런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게 되었으니 바로 정상훈이라는 사또였지요. 정사또는 정칠품 현령으로 문무를 겸비한 선비로 한편으로는 용감하고 공정한 판관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심성이 고운 인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또님.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방 최모라 하옵니다. 이리 오시지요. 제가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이방이었구려. 반갑소. 내가 정상훈이요. 솔개골에 도착한 정사또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방은 쥐처럼 앞니가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미소를 짓고 있음에도 어딘가 비굴하고 다른 속내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솔개골에 오신 것을 환영하옵니다. 자자, 제가 사또님의 거처를 안내해드립지요. 고맙소. 거참 굉장히 번잡스럽구려. 아침 해가 이제 막 뜬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두 바삐 일을 나가는 것 같구려. 정사또는 이방의 지나친 환대의 미묘한 기운을 느꼈으나 내색하지 않고 유심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거야, 최근 발견된 금광 때문에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렇지요. 어떠십니까? 아주 멋진 마을이지요.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지만 퍽 아름다운 마을이요. 헌데 마을 사람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려.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아이고, 여독도 아직 푸시지도 않으셨는데 벌써부터 일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말로만 들었지만 역시 철두철미하십니다요. 뭐 큰일은 없사옵니다. 다만 마을이 급작스럽게 부유해지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 소소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쌓여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리로 오십시오. 그렇구려. 마을이 부유해지는 만큼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법이지. 그대도 마을 관리로서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요. 암요, 사돈 나으리. 말씀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어서 가서 일단 짐을 푸시고 쉬십시오. 이 마을에서 사또님께서 편히 계시도록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사또는 이방의 안내를 받으며 마을로 들어서면서도 이방의 미소 속에 담긴 비굴한 태도와 백성들의 수심 어린 얼굴에서 어딘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비록 마을의 외관은 번영해 보였으나 그 속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직감했지요. 정사또는 짐을 풀고 곧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사또가 남겼던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임 사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사또는 이방을 다시 한번 또 호출하였습니다. 아이고, 쉬실 줄 알았는데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셨습니까? 사또가 없던 공백을 메우려면 과인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소? 전임 사또가 여기 식사 도중 갑자기 각혈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질병이 돌기라도 하였소? 아무래도 금광을 사찰하는 일이 잦다 보니 기관지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요. 평소에도 기침을 자주 하시었지요. 그것보다도 나으리, 내일 여기 변대감이 뵙자고 하는데 다른 일은 없으신지요? 일을 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 꼭 가야만 하는 거요? 아유, 나으리. 변대감은 솔개골 지주이자 지체 높은 가문의 양반이옵니다. 반드시 꼭 보셔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요. 전임 사또도 변대감에게 많은 은혜를 받으셨지요. 장례식도 변대감이 전부 비용을 지불하여 진행했습죠. 정 그렇다면 알겠소. 정사또는 이방이 전임 사또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은근슬쩍 넘기고 변대감으로 주제를 바꾼 것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민 반응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방의 말대로 한양에서 이곳 솔개골까지 먼 길을 여행하느라 피곤하여 신경이 곤두섰는지도 모르지요. 정사또는 최근 조세 문서와 토지 관련 문서만 마저 훑어보고 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사또의 첫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난 정사또는 마을을 둘러보며 백성들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방이 외출 의복을 마련해 주어 갈아입고 변대감을 맞이하러 갔지요. 변대감의 저택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사또는 한양에서도 변대감 댁만큼 멋진 저택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마당 정원을 지나 변대감이 있는 사랑채에 들었습니다. 변대감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죠. 허리에는 금실로 술을 놓은 장식끈이 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변대감의 기백이었습니다. 몸집이 씨름 선수만큼 거대했는데 그 위압감이 저택만큼이나 컸습니다. 넓은 어깨에 두툼한 손을 가진 변대감은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위를 압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갑소. 내 변대감이요. 자네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정사또라고 들었소. 안녕하셨습니까, 대감. 거참 잘생긴 청년이로구려. 우악스러운 광부쟁이들 얼굴만 보다가 내 정사또를 보니 눈이 확 트이는 것 같소. 자자, 여기 앉으시오. 술도 한 잔 받으시구려. 변대감은 정사또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손을 펼치며 술상을 가리켰습니다. 그런 변대감의 5손가락에는 손가락마다 화려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옷가락지는 물론이어 금과 은, 심지어 진귀한 홍옥과 청옥도 있었지요. 술상도 어찌나 화려하던지요. 정사또가 처음 묵과에 합격하여 받은 잔치상도 이만큼 상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답니다. 정사또가 자리에 앉자 기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과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구었습니다. 이에 정사또는 본능적으로 이 변대감이라는 자가 얼마나 사치스럽고 향락을 즐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사또는 더더욱 변대감이라는 자를 멀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즐거운 날이구려. 아, 그래. 내 집사람을 소개 못 해드렸구려. 여보, 여기 정사또에게 술 한 잔 따라주게. 안녕하시어요, 나으리. 변대감의 아내인 한송이라고 하옵니다. 한송이 마님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창백한 피부는 마치 흰 자개처럼 빛났고 눈매는 고운 실로 그린 듯이 섬세했지요. 긴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르며 부드럽게 내려앉아 단아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소 뒤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계시군요. 대감님의 인덕이 어떠한지 아주 잘 알 것 같습니다. 과찬이요. 그래도 내가 복을 타고나긴 했지. 변대감은 정사또의 인사치레에 기분이 좋은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잔치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사또는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가고 싶은 기분을 매번 꾹꾹 눌러 담아야 했지요. 이런, 내가 기분이 좋은 나머지 과음을 하였나 보구만. 잠시 볼일 좀 보고 오리다. 그러는 동안 부인이 말상대 좀 해주고 있으시구려. 변대감이 소피를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송이마님은 눈웃음 지으며 정사또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가까이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사또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솔개골은 어떠십니까, 사또 나으리? 어제 도착하여서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참으로 성실하고 자연경관이 멋진 곳이오. 어머, 정말 그것만 보셨나요? 송이마님은 무언가 알고 있는 듯이 정사또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정사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였으나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뭔가 이상한 점이 없지 않아 보였소. 다들 겉으로는 활기차 보였지만은 눈에는 알지 못할 두려움과 공포가 보였지. 맞습니다. 솔개골에 금이 발견된 이후로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었지요. 그렇기에 사또님도 몸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요? 전임 사또는 물론이고 그 전에 있던 사또의 기록을 잘 살펴보시지요. 그리고 명심해 두셔요. 그 누구도 믿으셔서는 아니되옵니다. 오직 사또님이 직접 본 것만 믿으셔요. 송이마님의 의문스러운 말에 정사또는 재차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변대감이 돌아온 바람에
말을 삼켜야 했지요. 내가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웠구만. 아, 그리고 그래, 깜빡할 뻔했네. 여기 우리 새로 부임한 사또 나리님께 환영의 선물을 드려야지. 이봐라. 변대감이 손바닥을 마주치자 이방이 묵직한 괴짝을 낑낑거리며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괴짝을 열자 안에는 금과 보석, 엽전이 가득했지요. 이에 정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국정을 보려면 돈 들일 일이 많을 것 아니요. 별건 아니고 내 사또에게 힘내라는 격려의 의미로 좀 약소하게나마 준비했지. 이런 돈은 받을 수 없사옵니다. 받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거외다. 변대감이 눈빛을 바꾸며 정사또를 노려봤습니다. 이에 정사또는 표정을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예의 바르게 변대감에게 크게 절했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친절만 해도 과부나옵니다. 허나 저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이러한 금품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변대감님의 후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정사또는 그렇게 말하며 크게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변대감이 곰방대에 불을 붙이고는 크게 한 모금 빨아당겼습니다. 이복의 정사또. 변대감은 입과 코로 연기를 뿜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야수가 이를 드러내듯 크게 미소 지었지요. 이곳 솔개골 마을의 그 솔개가 누구인지 아시오? 바로 나요, 이 변대감이지. 저는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당황한 이방이 정사또를 불렀지만 정사또는 저벅저벅 걸어서 변대감 댁을 나섰지요. 이를 변대감은 콧방귀를 뀌고 정사또의 뒤통수만 노려보았습니다. 정사또는 송이마님의 말을 새기며 돌아가자마자 역대 사또들의 기록을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이게 웬일입니까? 솔개골에는 총 3명의 사또가 부임해왔고 모든 사또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사또는 낙마하여 목이 부러졌고 둘째 사또는 사냥을 하던 중에 들짐승에게 공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또는 식사를 하다가 각혈을 하여 숨을 거두었지요. 정사또가 이방을 불러서 이를 들먹이며 물었지만 끝끝내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이후부터 정사또는 이상한 일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바로 가는 곳마다 변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작거리를 들려서 백성의 살림살이를 확인하러 나갔는데 그곳에서 변대감이 의복을 사기 위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는 우연일 수도 있겠지요. 헌데 방앗간에서 이번 수학기에 곡식량을 시찰하러 갔는데도 변대감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호시탐탐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솔개골에는 무언가 더럽고 끔찍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구나. 송이마님의 경고를 아로새겨야겠다. 정사또는 이날부터 모든 업무를 볼 때는 이방이나 다른 아전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두 자기가 직접 하였습니다. 허나 그러다 보니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게다가 항상 누군가에게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어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달아 죽은 전임 사또들처럼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사또는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이에 정사또는 변대감의 감시망을 피해 광부들에게 접근하기로 합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모두 변대감과 한통속이었기 때문이죠. 광부들 중에서도 변대감의 하수인이 없으라는 법은 없었지만 지금처럼 손 놓고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이런 험한 곳을 찾아오셨습니까요? 솔개골을 일군 주역들이 우리 광부들 아니겠소. 우리 주인공들 곁에서 어설프게나마 곡괭이질을 하며 고충을 듣고자 왔소. 사또 나리께서 저희를 찾아오시다니 영광이옵니다. 허나 광질은 매우 고되고 퍽 위험하니 그만두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 말하면 섭섭하지. 지금은 점잖게 옷을 빼입고 있지만 나도 무과에 합격한 무인이요. 앉아서 먹물칠하는 것보다야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더 친숙하지. 방해는 되지 않을 터니 너무 박하게 대하지 마시오. 저희가 어찌 나으리를 박하게 대하겠습니까? 그저 걱정되어서 한 말이옵니다. 허나 정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복의 천식이
나으리에게 작업복을 드리고 장비도 챙겨드리게. 정사또는 그렇게 광부들과 함께 금광을 오르내리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은 정사또를 잔뜩 경계하였습니다. 변대감에게 매수당한 끈아풀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변대감은 광부들을 일방적으로 수탈하는 입장이었지만 적어도 이 광산 안에서만큼은 변대감의 소나기가 닿지 않았습니다. 워낙 위험하고 사방이 광부들 뿐이라 만약 변대감의 졸개가 건방지게 군다면 어둠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숨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사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설사 손에 물집이 잡혀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이어갔죠. 이에 억세고 거친 광부들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사또는 일을 끝마치고 돌아갔죠. 정사또는 다음 날에도 광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려 왔지요. 이보게 저대로 그냥 내버려둘 셈인가. 지켜보도록 하세. 변대감의 수하라면 뭔가 허튼 짓을 할 테니 그때 가서 손을 봐줘도 늦지 않네. 그려 감이고 뭐고 여그 광산에서는 우리가 왕초 아니겠소. 그리고 저 양반 일 하나는 끝내주게 하네. 불평불만도 없고 그냥 척척하니께. 내 양반 놈들 중에 저리 건실한 양반은 처음 봤구만. 광부들도 정사또에 대한 편견과 의심을 서서히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농이나 잡담을 주고받으며 퍽 친해졌지요. 그러다 보니 정사또는 오히려 거처인 내아보다도 이곳 광산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날 세차게 비가 내려서인지 집안이 축축해지고 잔뜩 물러졌습니다. 이에 광질을 하다가 갱도 하나가 무너지며 안에 있던 광부 십수명이 갇히고 말았지요. 이게 뭔 일이래? 아직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요. 큰일이다. 사람들을 불러와. 구멍을 파서 꺼내야 해. 아이고 매 함부로 건들지 말라오. 그러다 더 무너져서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깔려 죽어요. 아니, 그러면 이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자는 거요? 집안이 문헌이 안 오게 조그만 구멍만 뚫어서 누가 줄 달고 안에 들어가서 꺼내와야지. 그랬다가 들어간 놈도 갇히면 어쩌려고 그러나. 단숨에 파서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는 소리 말게.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이나. 광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이를 본 정사또는 굳은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몸에 밧줄을 감게. 아니 됩니다, 나으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가 어찌 사또 나리를 어떻게 저 속으로 집어넣겠습니까? 이곳에 신분이 중요한 것 같나? 다 똑같은 사람일세. 그리고 그중 내가 이 일에 제일 적합하지. 자네들은 덩치가 너무들 쓸데없이 크지 않은가? 정사또는 여유롭게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광부들이 마지못해 사또의 허리춤에 밧줄을 감았지요. 어쩔 수 없이 광부들은 정사또의 체구에 딱 알맞게 구멍을 파냈습니다. 안은 새카만 어둠뿐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숙련된 광부라 할지라도 집안이 불안정한 구멍 속에 몸을 밀어 넣을 용기는 없었지요. 그러나 정사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감하게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광부들은 초조하게 정사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광부들은 탄식을 내며 발만 동동 굴렀지요. 정사또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복잡한 갱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사또가 두더지처럼 구멍에서 얼굴을 쑥 내미는 것 아닙니까? 찾았네. 안에서 부목을 천장에 대야 하니까 저기 가서 지지대를 가져오게. 정사또의 말에 광부들이 다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꼬박 하루가 걸려서 정사또가 안에 광부들을 모두 데리고 밖으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광부들은 정사또를 그야말로 영웅으로 추대했습니다. 일반 사람도 목숨을 걸기 쉬운 일이 아닌데 양반이 그것도 서민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으니까요. 광부들은 그런 정사또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잔치를 열어서 술자리에도 초대했지요. 그곳에서 광부들은 그제야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개골도 이전에는 다른 마을과 다를 바 없이 평화로운 마을이었소.
헌데 그놈의 금광이 발견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지. 처음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최 씨였어. 최 씨는 최초 발견자라 채굴권을 가진 치였는데 어느 날 소리 소문도 없이 숨을 거뒀지. 분명한 거야. 그 망할 놈의 자식 재물에 눈이 멀어가 마을 이웃을 무참히 죽였구만. 변대감은 채굴권을 빼앗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강제로 노역을 시켰어. 우리들이야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지. 어차피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하니 누가 시키든 상관없었거든. 그런데 변대감이 점점 세수를 늘리면서 박해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 거부하는 일들이 나왔는데 변대감은 그런 자들을 모질게 매질하고 괴롭히거나 협박해서 강제로 노역을 시켰지. 심지어 가족을 인질로 잡기도 했지. 그뿐만이요. 저놈 자식은 캐낸 금을 자기 멋대로 착복하고 있어. 지금까지 왔던 사또들은 죄다 변대감 권력에 굴복해서 마지못해 따랐던 사람들이지. 그러다 조정에 알리려다가 죄다 참변을 당한 거라고. 관아에 있는 아전들도 몽땅 한패거려. 그러니 지금까지 다른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거지. 광부들의 충격적인 고백에 정사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으나 역시나 그 내부는 썩을 대로 썩은 것이지요. 이에 참을 대로 참은 광부들은 반란을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대요. 내 그대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오. 나라도 당장 자리를 박차고 다 갈아엎고 싶었을 거요. 허나 변대감의 폭정을 증명할 만한 명실상부한 증거가 없으면 자칫하다가는 그대들이 반란죄로 싸그리 잡혀갈 거요. 그러면 어찌한단겨?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라는겨? 내게 변대감의 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을 시간을 주시오. 내 반드시 자네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을 거요. 나를 한번 믿어주시오. 정사또의 간곡한 부탁에 광부들은 잠시 침음했습니다. 그러자 광부들은 마지못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반역죄로 삼족이 멸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어떻게 변대감의 증자를 찾아야 할까요? 정사또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대감의 저택에는 수많은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시를 피해 숨어 들어가는 것은 가히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시름에 빠진 정사또는 답답한 마음에 주막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모에게 탁주를 한 병 받아 한 잔씩 따라 마셨습니다. 그때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 정사또 곁에 앉았습니다. 귀한 분이 이런 질낮은 술을 대낮부터 연거푸 마시다니 뭔가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니시오? 어머, 한번 보면 잘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또님에게는 아니었나 보군요. 송이마님? 송이마님이요? 쉿! 여기서는 매화라고 불러주셔요. 몰래 나왔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여인은 다름 아닌 송이마님이었습니다. 송이마님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값비싼 청주를 정사또에게 권하였죠. 정사또는 경계를 풀지 않고 술잔을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청주의 독약을 탔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이에 송이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정사또 잔의 술을 단숨에 쭉 들이키고 한 잔 더 따랐지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저희 충고를 아주 잘 들으셨군요. 어인일로 나를 찾아왔소. 저라고 하루엔쟁일 둥지에 머물며 남편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가끔 날개를 퍼덕여야 나는 법을 까먹지 않을 테니까요. 술상대를 해달라면 거절하겠소. 좀 바쁜 일이 있으니 말이오. 정사또는 그런 송이마님을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이마님은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지요. 최근에 솔개골 광부들과 퍽 친해진 것 같더군요.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치들이야 말로 솔개골의 진정한 주인들이죠. 변대감은 그저 불청객일 뿐이고 하고 싶은 말이 뭐요? 광부들이 마음을 열었다면 저도 정사또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송이마님은 그러면서 주변을 몇 번 둘러보더니 더욱 가까이 정사또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본래 송이마님은 솔개골의 지체 높은 양반집의 딸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약조하였습니다. 허나 송이마님을 탐한 변대감이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혼례식 날 송이마님을 강제로 데려갔지요.
이에 송이마님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린 변대감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정사또가 그 일을 해주었으면 했던 것이죠. 그대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그럴 생각이었소. 허나 막무가내로 상대했다가 까딱하면 우리가 반역죄로 잡혀갈 위험이 있지. 저에게 묘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밤 제가 알려드리는 장소로 오셔요. 그곳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송이마님은 그리 말하고 떠났습니다. 정사또는 여전히 송이마님이 의심스러웠지만 별반 도리가 없었기에 말을 따르기로 하였죠. 다만 수상한 짓을 한다면 정사또는 주저없이 검을 뽑을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고 정사또는 송이마님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반쯤 무너진 집 마루에 걸터 앉아 기다리자 마침내 송이마님이 검은 쓰개치마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예전 저와 남편이 살려고 했던 집이었지요. 변대감이 남편을 살해한 바람에 사랑의 보금자리는 이제 슬픔만을 간직한 묘비가 되었지만요. 참 안타깝게 되었구려. 어찌하여 변대감에게서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요? 당시 저는 어렸지요. 변대감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송이마님은 그러면서 정사또 곁에 앉았습니다. 달빛에 비춘 송이마님의 얼굴을 하얗게 빛났고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정사또는 그런 송이마님의 슬픈 눈을 보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이도 정사또처럼 정의감이 강했고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사또를 보니 오랜만에 죽은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네요. 송이마님은 조용히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삭혀왔던 슬픔이 옛 기억으로 자극되어 생생하게 되살아났지요. 이에 정사또는 송이마님을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이에 송이마님은 정사또를 애절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사또는 숨막히게 아리따운 송이마님을 감히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둘은 외로이 우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바라껴 안았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사랑하였지요. 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이마님은 가냘픈 숨소리를 터뜨리며 하늘에 높이 떠오른 북두칠성까지 닿았답니다. 그렇게 몇 차례의 격렬한 사랑이 끝나자 송이마님은 정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대감은 이곳 관아뿐만 아니라 조정에도 높은 사람과 연줄이 있습니다. 고로 무너뜨리려면 정말 결정적인 증자를 내밀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증자를 모았어요. 지금까지 백성들을 수탈하고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 목록뿐만 아니라 금을 착복하여 청나라 상인들에게 밀수한 거래 내역까지요. 어째서 그대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게요? 말했죠? 저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랍니다. 이를 전달하려면 이 솔개골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것을 정사또에게 믿고 맡기겠어요. 부디 이 솔개골을 폭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요. 송이마님은 증자를 남편의 무덤가에 숨겨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변대감이 절대로 찾지 않을 장소였습니다. 정사또는 한 번 더 송이마님을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송이마님은 이미 떠나서 정사또만 홀로 남겨져 있었지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증자를 찾아서 조정에 보내야 했지요. 정사또는 서둘러 송이마님의 남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간 송이마님이 정성스레 무덤을 관리하였는지 아주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헌데 그중 낙엽을 덮어둔 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죠. 정사또는 얼른 낙엽을 치우고 땅을 파냈습니다. 그러자 괴짝 하나가 나왔지요. 괴짝을 열어보니 송이마님이 말한 대로 변대감의 모든 악행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사또 결국 저질러 주셨구만. 웬 놈이냐? 내 놈이 허튼 짓을 하는 것을 변대감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였느냐? 그 괴짝을 내려놓거라. 아니,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내 놈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죽었던 사또들도 모두 내 놈들 짓이냐?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인데 알아서 못하겠느냐? 저승에 가서 직접 물어보거라. 정사또는 검집에서 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매섭게 암살자들을 노려보았지요. 암살자들은 순간 이 사또는 보통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에 암살자들도 경계하며 자세를 낮추었지요. 어디선가 찌르레기가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암살자들이 정사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매서운 검격이 날아들었고 정사또는 공격을 비껴내며 뒤로 물러났지요. 그러나 뒤에도 암살자의 칼날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놈! 정사또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어 뒤에서 날아드는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에서 덮쳐오는 암살자의 검을 측면으로 밀어내며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빠르게 일어섰지요. 동시에 정사또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검을 휘둘렀습니다. 암살자들은 이 사또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묵과의 합격한 무예의 달인임을 깨닫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정사또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암살자들의 협공을 피하며 틈을 노려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 명의 암살자가 허술한 틈을 보이자 정사또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검을 휘둘러 암살자를 일도양단해버렸습니다. 암살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지요. 그제야 암살자들은 자신들이 정사또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쳤습니다. 정사또는 거친 숨을 내쉬며 검에 묻은 피를 털어냈습니다. 이놈들! 나를 상대하려면 군대는 와야 할 것이다. 정사또는 증자를 들고 서둘러 거처로 돌아왔지요. 곧바로 말을 타고 한양의 조정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사또의 방에는 의문의 서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신을 열자 송이마님의 귀걸이가 툭하고 떨어졌지요. 서신은 다름 아닌 변대감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송이마님이 배신한 사실을 눈치챈 변대감이 인질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변대감은 증자를 들고 홀몸으로 자신의 저택에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정사또는 갈등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찾아내었는데 변대감의 협박을 무시하면 송이마님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말이죠. 대의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인을 버려야 할까요? 허나 정사또는 그런 차가운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변대감의 저택에 당당히 등장하였지요. 송이마님은 그런 정사또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주기를 바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구하러 온 정사또의 결단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정사또. 어찌하여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얌전히 돈을 받고 내 말만 들었으면 이곳 솔개골에서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양심을 버린 악인이 어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나? 그 증거로 내 놈은 항상 사병들에게 호의를 받고 맘 편히 산책조차 하지 못하지 않나? 이놈! 입을 조심히 놀려라. 그래, 증자만 내려놓는다면 이 발칙한 년과 너는 살려주마. 변대감이 일갈하자 정사또는 갈등했습니다. 이미 정사또의 주변에는 변대감의 사병뿐만 아니라 청나라 밀수꾼이 부리는 병사들도 잔뜩 포위하고 있었지요. 반항했다가는 분명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자를 먼저 넘기고 후위를 도모해야 했지요. 사람만 있다면 분명 기회는 올 테니 말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매서운 화살이 날아서 송이마님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변대감의 팔에 적중했습니다. 변대감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송이마님을 놓치고 말았지요. 그리고 성난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며 변대감의 저택에 문을 부수고 물밀려 오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솔개골의 광부들이었습니다. 솔개골의 광부들은 각자 곡괭이나 삽, 도끼, 창같이 흉기를 들고 변대감의 사병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정사또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단합하여 쳐들어온 것이지요. 이에 정사또도 곧바로 검을 뽑아 함께 싸웠습니다. 변대감의 저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광부들은 용맹하게 싸우며 변대감의 사병들과 청나라 밀수꾼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듯 민중은 두려움을 버리고 마치 들불처럼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정사또는 검을 휘두르며 변대감의 사병들을 물리치고 가까스로 송이마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송이마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정사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광부들은 정사또의 지휘 아래 힘을 모아 변대감의 세력을 몰아냈고 점차 변대감의 저택 안에서의 싸움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오, 변대감. 이 마을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것이오. 변대감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결국 광부들의 손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정사또는 다친 몸을 이끌고 변대감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솔개골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변대감은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지배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송이마님과 정사또의 힘으로 솔개골은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증자는 정사또의 손으로 안전하게 조정에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변대감의 악행이 모두 낱낱이 밝혀지며 인정되었고 변대감은 금이부에게 호송당하여 끌려갔답니다.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만 남게 되었지요. 솔개골은 마침내 변대감의 폭정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정사또는 변대감의 악행을 밝혀내고 마을을 구한 공로로 조정해서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사또의 충성과 용맹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탄탄대로를 달렸답니다. 후에 송이마님과 혼례를 하고 나중에는 병조판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그렇게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지역의 한 마을에 갑식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갑식이는 몸이 허약했지만 천출 출신의 노비치고는 굉장히 머리가 명석했지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마을 지주인 김대감 댁에서 대소사를 모두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봐라 갑식이, 올해 눈에서 수확한 쌀이 몇 석이나 되느냐? 예, 대감 나으리, 올해 수확한 쌀은 350석이옵니다. 작년보다 20석이나 더 나왔습니다요. 이미 일부는 저작거리에 내다 팔았고 나머지는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오냐, 잘했구나.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되었느냐? 세금은 은 50냥과 쌀 100석이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열량이 더 많습니다요. 저축할 몫과 쓸 몫으로 나눠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놈의 집구석에 돌아가지를 않겠구나. 과찬이옵니다, 나으리. 김대감은 갑식이를 굉장히 아꼈고 갑식이도 그런 김대감의 호의에 답하기 위해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이 갑식이 또래의 여식을 데려왔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집안 사람들은 입이 떡하고 벌어졌지요. 도대체 누구인고 하니 김대감이 이번에 새로 맞이할 둘째 부인 정화마님이라는 겁니다. 김대감의 첫 번째 부인은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유산하고 목숨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깊은 슬픔에 잠긴 김대감은 재혼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김대감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새로이 맞이한 이가 바로 정화마님이었습니다. 정화마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품행도 단정하고 아주 상냥한 처자였습니다. 어찌 저렇게 곱디 고운 처자가 있을까? 우리 나으리는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셔서 아내 복이 따르나 보다. 갑식이는 김대감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안주인도 생겼겠다. 아이만 생기면 앞으로 집안이 더욱 화목하여 대대손손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갑식이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정화마님 역시 갑식이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곧바로 알아보고 신임하며 여러 가지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갑식이는 마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마님이 뜨개질을 하다가 바늘을 손가락에 찔렸는데 하얗고 가늘한 아름다운 검지에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갑식이는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마님의 손가락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님의 손을 잡는 순간 단순히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허나 갑식이는 자신의 신분은 물론이고 주인 나리인 김대감을 떠올리며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놈 갑시가 내 놈이 정령 돌아버리기라도 한 게냐.
아주 죽도록 얻어터져야 정신을 차릴 테지. 이 천하의 몹쓸 자식. 다시는 이딴 생각을 하지 말거라. 갑식이는 그런 자신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기며 타박했습니다. 어찌나 세게 후려쳤는지 코피가 터져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깊숙이 묻어두기로 다짐했지요.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모든 것이 평온하게만 이어질 것 같던 김대감 댁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김대감이 너무 연로한 나머지 노안으로 병을 얻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겨울이 채 넘기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었지요. 집안의 기둥이었던 김대감이 가버리자 정화마님은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떠나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마님, 너무 걱정 마시지요. 저 갑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소사는 제가 다 관리하니 마님은 그저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요. 그래 갑시가.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화마님은 따뜻하게 위로하는 갑시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갑시기는 그런 마님을 위해 그리고 먼저 떠난 주인 나리를 위해 반드시 이 집안을 지켜내고 잘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갑시기는 더욱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김대감이 있을 때보다도 갑시기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습니다. 비단 집안일뿐만 아니라 정화마님이 외롭거나 슬플 때 항상 갑시기가 따뜻한 말로 정화마님을 위로해줬답니다. 정화마님에게도 갑시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요. 점차 갑시기는 머슴 그 이상 가는 존재로 정화마님에게도 자리 잡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어찌나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던지 집안 사람들은 이러다가 봄이 영영 오지 않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이고야, 이러다가는 지붕이 눈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질 수 있겠다. 이보게들 모두 같이 나와서 눈을 좀 치웁시다. 이 날씨에 치워봐야 무슨 소용이요? 어차피 다시 쌓일 거 아니요? 그러면 못하러 밥을 먹소. 어차피 다시 배고파질 텐데 말이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괜히 눈 치우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까딱하다가는 얼어 죽겠구만. 너무 그러지들 말고 좀 도와주시구랴. 나 혼자서 저 눈을 어찌 다 치우겠어. 어허이, 거참 사서 고생이요. 그래도 갑시기가 일에 부탁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 날이 너무 춥고 눈이 거세게 내려서 다른 식솔들은 나가기 싫어했습니다. 갑시기가 상머슴이기는 했어도 강제로 머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기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나가지를 않았지요. 그래도 갑시기가 애타게 부탁을 하자 마지못해 넉가래와 삽 빗자루를 들고 나섰습니다. 갑시기는 먼저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눈을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머슴들은 그러면 눈을 한 곳으로 밀어서 쌓았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제설을 하는데 지붕을 살피던 갑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붕의 한 부분이 눈이 쏠려서 잔뜩 쌓여 있었는데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니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여긴 정화마님이 있는 안방 아니냐? 이미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벌써 부서진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치운답시고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요. 갑시기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정화마님이 있는 방으로 갔지요. 마님, 정화마님, 위험합니다요. 어서 방에서 나오십시오. 이건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냐? 마침 갑시기가 정화마님 방으로 뛰어들어가니 자다가 갑작스레 들린 소리에 정화마님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붕이 무너지더니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갑시기는 마님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내어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화마님은 눈과 부서진 지붕 자재에 깔려서 위험하였을 것입니다. 아이고야. 지붕이 무너졌다. 이봐. 여기 얼른 빨리 와봐. 갑시기 말이 정말이었구먼. 마님은 괜찮으신가? 다치신 데는 없네. 많이 놀라신 것 같아. 내가 모실 테니 여기 난장판 좀 치워주게.
그려 고맙네 갑식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잠깐 쉬고 있게. 마님이 많이 놀란 것 같으니 잘 위로해주게. 갑식이는 정화마님을 안전한 방으로 모셨습니다. 정화마님은 말 그대로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격이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갑식이는 그런 정화마님에게 따뜻한 소미불을 둘러주고 온도를 덧대어서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고맙다 갑시가.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게요. 아닙니다, 마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큰일이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갑식이는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언제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 갑식이는 목숨을 걸고라도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을 그리고 마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화마님은 그 말에 갑식이의 손을 꼭 잡으며 뜨거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락 갑식이의 품에 안겼지요. 둘은 서로를 애타게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정화마님은 그런 갑식이의 상의를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서늘한 정화마님의 손길이 갑식이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가냘픈 마님의 손가락이 닿자 갑식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생 지켜주기로 했던 마님에게 자기가 몹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갑식이는 선을 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식이는 천성적으로 허약했는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갑식이는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뜩 힘을 줘봐야 겨우 새끼손가락 크기였지요. 만약 마님이 볼품없는 물건을 본다면 있던 정도 모두 다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미천한 머슴이고 마님은 어엿한 양반입니다. 이러다가는 큰일이 납니다요. 나는 그런 것 따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갑식이 너도 나를 애타게 원하고 있지 않느냐? 나 또한 그렇다. 우리 신분 따위 생각하지 말자꾸나. 그리고 나는 이제 너무 힘이 든다. 홀몸으로 외로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 되옵니다, 마님. 부디 채통을 지켜주십시오. 분명 마님에게 알맞은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갑식이는 힘겹게 마님을 밀어내고 이불을 단단히 여며주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갑식이를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식이라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크고 묵직한 물건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마님을 품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갑식이는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겨울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화사한 꽃이 피기 시작했고 우울해하던 정화마님도 기운을 되찾은 듯 했지요. 그리고 마을에 처음 보는 선비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김영석이라 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을 정도로 빼어난 외모와 기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키는 5척에 가까운 건장한 체구에 한눈에 봐도 수려한 이목구비를 지닌 미남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정화마님도 그 소문을 듣고 김선비를 직접 만나보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김영석을 초대해 차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마님은 김선비의 방문에 맞춰 조용한 뜰을 준비하고 정갈한 차와 다과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선비는 정화마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정갈한 도포를 입고 나타난 김선비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품격이 묻어났지요. 정화마님은 김선비를 처음 대면하는 순간 잘생긴 외모와 고귀한 분위기에 잠시 말을 잃었지요. 마님께서 이리도 환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 김선비께서 이렇게 오시니 오히려 제가 기쁩니다. 편히 머무르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둘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정화마님은 이미 김선비에게 푹 빠져 있었죠. 헌데
어인일로 우리 누추한 마을까지 찾아오신 겁니까? 한양에서 학문을 익히던 중이었어. 그러나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이 자연 속에서 조용히 학문을 닦고자 이 마을에 오게 되었지. 어머, 그러면 우리 마을만큼 제격인 곳이 없지요. 사실 저도 이곳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심심하고 외로운 날이 많습니다. 제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선비님께서 종종 들러 말상대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나 할 수 있다면 제겐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방해라니요. 정화마님처럼 아리따운 분이라면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눈호강하는 것이지요. 말씀이라도 좋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선비와 정화마님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정화마님과 김선비는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갑시기는 김선비와 정화마님이 가까워지는 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화마님의 어두운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김선비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절감하게 되었지요.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선비의 물건이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빨래방망이에 비견될 만큼 크고 묵직해서 아주 마을 아낙네들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갑시기는 더더욱 주눅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시기는 김선비가 영 수상했습니다. 아무래도 김선비의 출신 성분이 영 불명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질투심에 김선비의 뒷조사를 하였는데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먼저 김선비가 이야기한 가문은 한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는 가문이었지요. 게다가 김선비는 응당선비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루는 김선비가 정화마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갑시기가 엿들었는데 어딘가 영 이상했습니다. 공자께서도 쏘이는 군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사람의 본성은 타고난 것이니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머,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화마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시기는 논어를 읽었기에 김선비의 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논어에서는 소인과 군자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지 사람의 본성을 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맹자의 호연지기를 길러야 군자가 된다며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호연지기는 바른 기운을 기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마음을 비우고 생각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이상한 해석이었지요. 정화마님, 김선비는 어딘가 이상하옵니다. 부디 너무 마음을 주지 마시고 거리를 두시옵소서.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냐? 고장 머슴 주제에 뭘 안다고 그리 떠드는 게야. 이 녀석 갑시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마당이라도 쓸 거라. 갑시기는 마님에게 경고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김선비에게 마님은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결국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김선비와 정화마님이 혼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화마님은 듬직한 남편이 생겨서 퍽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밤만 되면 김선비와 정화마님이 격렬하게 나누는 사랑의 소리에 갑시기는 질투심에 미쳐버릴 것 같았지요. 허나 갑시기는 정화마님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지요.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마음을 접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잘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정화마님의 남편이 되고 나서부터 갑시기를 일방적으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산 관리부터 모든 것을 말이죠. 이에 갑시기는 반발했으나 김선비가 도끼 눈을 뜨고 갑시기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갑시기! 내 놈이 순진한 정화마님을 속이며 집안의 재물을 몰래 빼돌려왔지 않느냐? 머슴 주제의 주인의 재산을 탐내고 그 돈을 어찌 빼돌렸단 말이냐? 내 놈이야말로 천한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였습니다. 재산과 재물을 빼돌리다니요? 억울합니다. 증거라도 있으신 겁니까? 오냐,
여기 문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 있지.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꼬리가 길어졌구나. 그러나 김선비가 내민 문서는 죄다 거짓이었습니다. 갑시기의 필체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김선비가 데려온 다른 머슴들이 갑시기를 붙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죄를 드러내게 되었으니 내가 친히 벌을 내려주마. 여봐라. 이 망할 놈을 흠씬 두들겨서 밖으로 쫓아내거라. 이놈 갑시가 이번에는 목숨을 살려주다만 다음에 이 마을에서 내 눈에 띄면 인생 하직하는 줄 알거라. 아이고, 억울합니다요. 갑시기는 꺼이꺼이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머슴들은 갑시기를 멍석이 돌돌 말아서 몽둥이로 신나게 두들겨 패고는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지요. 마지막으로 정화마님에게 도와달라고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갑시기는 엉망이 되어 어기적 기어서 마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혹여나 김선비의 눈에 띄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허망하게 내쫓기다니. 이 갑식이 천한 목숨이라도 정화마님을 모시는데 모든 걸 바쳤건만 결국 이런 꼴이 되었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갑시기는 그리 말하면서 산속 바위에 몸을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시기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낡은 집안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남의 집에 누워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어났는가? 자칫하면 죽을 뻔했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감님은 누구십니까? 내는 여기 산직이 박서진일세. 박노인이라고 부르게. 여기는 내가 사는 집이지 이놈아. 자네가 산속에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네. 아무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것은 내 성미가 맞지 않아서 말일세. 박노인은 그리 말하면서 죽 한 그릇 내밀었습니다. 갑시기는 그제야 죽을 봤더니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씁쓸한 것이 약초가 섞인 죽이었지만 맛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갑시기는 이를 먹고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이구야, 그거 참 기구하구만. 그러면 마을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겠어. 그렇다고 여기서 밥을 축내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오늘 내로 떠나겠습니다요.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어차피 노인 혼자 사느라 적적했는데 좀 더 있다 가게. 괜찮네. 젊어도 그렇게 쇠약해져 있는데 막 움직이다가는 세상 하직하네. 갑시기는 박노인의 친절에 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하며 며칠 같이 지내길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산속을 돌아다니며 쓸만한 약초를 캐서 마을 한약방에 팔며 떼거리를 지냈습니다. 혹은 덫을 놓아서 산짐승을 사냥하기도 했지요. 간혹 산삼을 캐서 팔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10만이 일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갑시기는 박노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박노인은 퍽갑시기를 마음에 들어 했지요. 젊은이 치고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똘똘하니까 말입니다. 갑시기도 속세로부터 떨어져서 자연과 더불어 사니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조용히 잠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산 생활은 어때 좀 할만한가 보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일찍이 산에 들어와서 살 걸 그랬습니다. 그렇지. 이곳에 있으면 사바세계의 말썽이나 갈등은 남일이지. 자네만 괜찮다면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배워서 산에서 살아가 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만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지요. 어르신의 가르침은 정말이지 유익합니다요. 갑시기는 그렇게 박노인의 약초학을 배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산속을 뛰어다니며 약초를 캐고 화살로 산짐승도 잡다 보니 허약했던 몸도 몰라보게 뒤바뀌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산을 뛰어다녀도 끄덕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도 세져서 장군처럼 활시위를 잡아당겼지요. 갑시기는 듬직하게 탈바꿈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건은 작았지요. 제 아무리 체력을 길러도 물건이 커지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래도 산속에서 살면 사용할 일이 딱히 없으니 문제는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노인이 덫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멧돼지를 맞닥뜨리는 바람에 크게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박노인을 보고 갑시기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은 데다 박노인이 나이가 있어서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점차 악화될 뿐이었죠. 밤이 되면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미음조차도 잘 삼키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은인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다. 뭐라도 해야 한다. 갑시기는 무작정 산으로 나와서 박노인을 치료해줄 약초를 찾았습니다. 보통 약초로는 효과가 없을 터입니다. 박노인이 꿈에 산삼이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신령삼이 필요했지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갑시기는 개의치 않고 신령삼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찾는다고 나타나면 신령삼을 전설의 산삼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지요. 결국 갑시기는 빗속에서 산을 돌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디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허나 몸을 단련하고 하도 산속을 돌아다녀서일까요? 갑시기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 절벽 아래에 있는 둔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갑시기는 낑낑거리며 겨우 둔턱을 붙잡고 기어 올라왔지요. 기어 올라와 보니 절벽 아래에 숨겨져 있던 한 동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갑시기는 숨을 고르며 동굴 입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신비로운 향기에 이끌린 갑시기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깊숙한 곳으로 다가갈수록 향기는 더욱 강해졌고 마침내 그 앞에 멈춰섰을 때 갑시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이 그것이구나. 바로 그곳에 세상과 떨어진 이 은밀한 장소에 천년을 버텨낸 산삼, 신령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령삼은 굵고 튼튼한 뿌리와 넓게 퍼진 잎이 있었고 주위에는 산삼의 신비한 기운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향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맑고 청아한 기운을 풍기며 갑시기의 온몸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갑시기는 기쁨에 차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바로 신령삼을 캐어서 덩굴을 타고 다시 올라갔지요. 갑시기는 신령삼을 몽둥이로 잘게 으깨서 박노인의 입에 넣었습니다. 박노인은 힘겹게 입을 달싹이며 신령삼을 삼켰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박노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봐라 갑시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다시 살다니? 어르신이 입이 닳도록 말했던 그것을 찾았습니다. 신령삼 말입니다. 무엇이? 그 말이 참말이냐? 아니, 이 정신 빠진 녀석아. 어차피 나는 다 죽어가는 노인네였다. 그러면 그 아까운 신령삼을 나 같은 노친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어디든 마을로 내려가서 팔아서 한몫 잡았어야지 이놈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는 천냥이고 만냥이고 아깝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고 이 산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참스승이시옵니다. 어찌 제가 어르신의 목숨을 외면하고 신령삼을 재물 따위와 바꿔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박노인은 갑시기의 말에 정말 감명을 깊었는지 머리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갑시기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래, 갑시기 너는 정말 참된 사나이다. 그러면 나도 이 10만이의 오랜 비밀을 하나 알려주마. 본래 산삼에는 자삼이 있고 웅삼이 있다. 진짜 백이 산삼이 하나 발견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산삼이 하나 더 묻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어서 그 신령삼이 발견된 자리를 파보거라. 갑시기는 그 말을 듣고 신령삼이 발견되었던 자리를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부근을 차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박노인의 말대로 또 다른 신령삼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박노인에게 준 것보다도 더 크고 씨알이 굵은 산삼이었습니다. 갑시기는 순간 이 산삼을 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헌데 역시 진정한 자산은 튼튼한 신체와 올바른 정신이라는 것을 산속에서 살면서 깨달은 갑시기였습니다. 갑시기는 그 자리에서 신령삼을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갑시기는 전에 없이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아침이 되었는데 묵직한 것이 아랫도리에 달려있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대물이 하나 달려있는 것입니다. 갑시기의 눈에도 정말 괴물 같은 것이 하나 턱 하나 달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밭에서 뽑은 무가 다리 사이에 달린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물건만 거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갑시기의 힘은 그야말로 장사 저리 가라 할 정도라서 박노인을 공격했던 멧돼지도 단숨에 들어서 내던질 만큼 힘이 세졌습니다. 갑시기는 이제 예전처럼 주눅들고 허약한 비실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갑시기는 가장 먼저 정화마님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사기꾼인 김선비가 온갖 몹쓸 짓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정화마님이 잘 지내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행복하다면 그대로 떠나서 박노인과 같이 살고 아니라면 당장 내려가서 혼내주기로 결심했지요. 갑시기는 마음을 굳게 먹고 박노인에게 이를 말하였습니다. 박노인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갑시기와 같은 참된 사나이는 이런 산속에서 썩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말이지요. 갑시기는 이에 짐을 꾸리고 하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김선비의 사기꾼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마을과 한양까지 돌아다니며 김선비의 뒤를 캤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뭐냐 김선비. 아니 이 사기꾼 김장돌이. 갑시기가 가서 내 놈의 진짜 본색을 낱낱이 밝혀주마. 갑시기는 마침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갑시기의 고향 마을은 처음 갑시기가 떠났을 때와 달리 엉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폐해졌고 모두 행색이 초라했지요. 이유를 물어보니 김선비, 아니 김장돌이가 악덕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빚을 마을 사람들에게 지게 만들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정화마님도 골방에 가둬두고 밤이면 밤마다 기생들을 불러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이 말에 갑시기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정화마님 댁으로 갔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었지만 갑시기는 단숨에 주먹으로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뭐야? 내 놈은 갑시기 놈 아니냐? 내가 다시 한번 더 내 눈에 띄면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아주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이놈 김장돌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잘도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오늘 내 놈 제삿날이다. 갑시기는 그리 말하면서 단숨에 달려들었습니다. 잔치상에는 마을의 사또도 있었는데요. 김장돌이가 마을 사또도 포섭하여 끼고 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포졸과 김장돌이의 사병들이 창날을 내세워 갑시기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갑시기는 예전의 그 갑시기가 아니었지요. 단숨에 창을 잡아채더니 창을 쥐어잡은 포졸을 번쩍 들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다른 포졸들이 단숨에 갑시기를 향해 창을 찔렀는데 갑시기가 한 번 손을 쳐내니 창이 모두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놈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그렇게 힘으로 우악스럽게 해봐야 소용없다. 어딜 노비놈이 양반댁을 습격하여 행패를 부르느냐. 설령 무사히 나간다고 해도 조정해서 내 놈의 목에 현상금을 걸 것이다. 현상금? 뭐냐 이놈아 말 한 번 바랬다. 현상금이 걸린 것은 내 놈이다 김장돌이. 갑시기가 그러면서 품속에 손을 넣어서 현상숲의 그림이 그려진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름 아닌 김장돌이었지요. 이에 사또도 놀라고 김장돌이도 놀라서 눈을 흘겼습니다.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미 내 놈이 사기를 치고 다녀서 화가 잔뜩 난 피해자들이 이 마을로 오고 있다. 이보시오 사또나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저 몹쓸 것을 체포하시오. 저놈은 양반도 아니고 선비도 아닌 상놈 중에 산 것이오. 갑시기의 호통에 사또는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김장돌이를 붙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장돌이는 자포자기한 듯 크게 웃어 제꼈습니다. 그래, 좋다. 좋아, 갑시기. 그러면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게. 나도 자네를 바로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잖는가. 김장돌이는 뻔뻔하게 말하였지만 갑시기는 그래도 납득하였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그 어떤 것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요. 그래, 어디 마지막 유언이라도 한번 씹으려 보거라. 나와 씨름 한판 하자. 그래서 만약 내가 이긴다면 내 얌전히 오랏줄을 받겠다. 그러나 만약 아니라면 날 여기서 도망가게 내버려둬다오. 아주 철면피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시기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에 김장도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산에 처박혀서 무술 수련을 조금 한 것 같다만 한때 천하장사까지 지샜던 김장도리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포졸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난데없는 씨름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김장도리와 갑시기는 서로의 삿발을 단단히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지요. 일어나자마자 김장도리는 순식간에 갑시기의 허리를 움켜잡으며 안다리 걸기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갑시기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갑시기는 몸을 낮추고 발을 단단히 고정하며 버텼습니다. 김장도리는 다시 배지기로 갑시기의 중심을 흔들었으나 갑시기는 재빠르게 그의 허리를 감아잡고 반격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갑시기는 본능적으로 장도리의 팔을 잡아채며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장도리를 바닥에 내리꽂았지요. 앗! 하는 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갑시기는 찰나의 순간에 힘과 순발력으로 잡채기 기술에서 엉덩배지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간 것입니다. 힘이 세지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인데 갑시기는 아주 씨름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것이죠. 장도리는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채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강하게 내려꽂힌 순간 흰자위를 드러내며 기절해버리고 말았지요. 갑시기가 완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졸에게 사로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사기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거의 평생을 옥에서 썩게 되었습니다. 갑시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하였구나. 모두 내 잘못이다. 아니어요, 마님. 저 갑시기는 마님이 무사하기만 하다면 상관없습니다요. 그리고 정화마님은 골방에 갇혀 있다가 갑시기 덕분에 겨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화마님은 갑시기가 떠나고 나서부터는 갖은 고초를 당하며 지내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 갑시기가 돌아오게 되어 자유를 되찾게 되었지요. 이제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진 갑시기는 마침내 정화마님을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 차이고 뭐고 이제 그 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화마님은 예전과 몰라보게 변한 갑시기와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절구 때 만한 것이 들락날락 하는데 아니 이게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눈앞이 번쩍번쩍하고 하얗게 변했다가 새카매졌다가 난리도 아니니 정화마님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내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갑시기는 정화마님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집안을 잘 꾸려가게 되었답니다. 옛말에 지은 보은이라 하여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시기는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으며 이에 따라 복까지 받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정화마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갑시기를 본받아야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한 마을에 최영석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형석이는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포대기에 쌓여 버려졌습니다. 부모는 찢어지게 가난한 노비였는데 차마 아이에게 미천한 노비 신분을 넘겨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가, 조선 땅에서 노비로 태어나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단다. 미천한 우리 신분을 물려주지 않으려 이리 떠나보낸다. 차라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부모의 마지막 사랑을 용서해다오. 아들아, 이 무거운 족쇄를 너에게 남길 수 없어 이 길을 택한다. 내가 고통 속에서 허덕이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 가진 것은 이름 석자와 더러운 거적대기뿐 추운 겨울 눈밭에서 형석이는 목이 찢어져라 울어제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움일까요? 한 노인이 이를 발견합니다. 이럴 수가, 이 엄동설 안에 젖먹이 아이를 이리 버려두다니. 천륜이 어찌 이리 무너졌단 말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허나 이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 담긴 애끓는 정성,
부모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구나. 필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으리. 이 불쌍한 생명 내가 거두어 내 도리로 기르겠노라. 노인은 마을 서당의 훈장 박규식이었습니다. 박 훈장은 그런 형석이를 데리고 키우기로 결심했지요. 형석이는 훈장의 보살핌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형석이가 5살이 되는 해에 박 훈장이 천자문을 알려주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런데 형석이는 천자문을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아니, 천자문을 익혔다고? 그렇사옵니다. 내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찌 배웠느냐? 서당에서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러면 쓸 줄은 아느냐? 예, 아버님. 붓을 잡고 움직이는 손동작을 보고 배웠습니다. 내 이놈 거짓말이면 아주 혼을 낼 것이다. 정말이옵니다. 형석이는 그 자리에서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과연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박 훈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석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말을 배웠고 두 눈에 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대단한 신동이었죠. 박 훈장은 다른 일을 모두 제쳐두고 형석이에게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윽고 형석이는 16이 되던 해에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인 춘추와 주나라 시대의 사회와 정치 원리를 기록한 주례까지 독파하게 됩니다. 형석아, 너는 이미 스승인 나를 뛰어넘을 정도로 훌륭한 학식을 갖추었다. 허나 내 미천한 출신 때문에 내가 과거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박 훈장은 본래 농부 출신이었기에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 비해 조금 더 총명했기에 작은 마을에서 훈장 노릇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도 비천한 출신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였는데 형석이 같이 걸출한 인재가 이 때문에 앞날이 막히니 어찌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형석이는 그런 아버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신 성분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빛나는 마음은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구나. 허나 형석이 내 재능을 이런 총구석에 묻어두기엔 너무나도 아깝다. 그러니 너를 다른 집안의 양자로 보내어 내 앞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박 훈장은 그리 말하면서 양자로 갈 만한 집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를 들은 형석이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워낙에 영특한 아이였기에 아비의 따뜻한 부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형석이는 짐을 챙기고 일러준 집으로 떠났습니다. 형석이의 양아버지는 옛날 박 훈장의 제자로 군관을 지내다가 큰 부상을 입고 은퇴하여 경기도 인근에 사는 현감댁이었죠. 일명 최현감이라고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최현감은 형석이를 흔쾌히 맞이하였습니다.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홀로 살고 있던지라 조금 무뚝뚝할지언정 식솔이 생긴 것을 내심 매우 기뻐했지요. 내가 형석이구나. 그래, 아주 재능이 많다고 들었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도록 해라. 스승님이 큰 결심을 한 것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말이다. 감사합니다. 기필코 과거에 합격하고 말겠습니다. 형석이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최현감을 돌보며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 귀여운 소녀가 최현감 댁을 종종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하현. 형석이가 양자로 들어오기 전까지 최현감의 집안일을 도와주러 오는 이웃집 소녀였지요. 아현이는 아주 귀엽고 아리따운 소녀였습니다. 너는 매일 공부만 하는구나. 지겹지 않니? 최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크나큰 은혜를 모두 갚으려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아줘. 방해하기는 누굴 방해한다는 거니? 근데 이건 어떻게 읽어? 논어라고 해. 공자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야. 사람의 도리와 올바른 삶의 자세를 배우는 중요한 경전이지. 그렇구나. 넌 정말 머리가 좋구나.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하면 지겹지 않니? 간혹 아버지께서 무술 훈련도 시켜주셔서 괜찮아.
어휴, 그건 쉬는 게 아니잖아. 아현이는 새로 생긴 또래의 친구가 반가워서 형석이의 공부를 방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석이는 그런 아현이가 싫지만은 않았기에 종종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히려 아현이와 잠시 떠들고 나면 정신이 맑아져서 공부가 머리에 쏙쏙 들어왔답니다. 하루는 아현이와 마당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봄날 햇살에 비추는 아현이의 발그레한 볼이 마당에 핀 진달래꽃보다 아름다워 보였지요. 형석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현이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현이는 그런 형석이가 영 싫지 않았습니다. 둘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정원에서 풋풋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허나 형석이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형석이는 짐을 꾸리고 최연감에게 인사를 드린 후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품속에는 아현이가 준 부적을 안고 있었답니다. 형석이는 한양에 모여든 수험생들과 함께 과거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였고 또 형석이는 매우 명석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형석이는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형석이는 기쁜 마음을 안고 박 훈장에게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장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놈, 내 아비는 내가 아니라 최영감이니라. 훈장님도 저희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가 있고, 저를 거둬주신 아버지가 있고, 또 거친 세상 밖으로 인도해준 아버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훈장님은 저에게 둘째 아버지이십니다. 그래. 형석이는 그리고 셋째 아버지인 최연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최연감은 잘 웃지 않는 사내였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활짝 미소 지으며 형석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과거에 수석으로 합격하였다고? 녀석, 난 놈인 줄은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구나. 이것이 전부 다 아버지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는 날까지 평생 갚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혼인식은 언제 올리느냐? 혼인이라니요? 이놈, 모른 척 시치미를 뗄 생각이냐? 아현이와 만나고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현이는 최연감의 군대 동기의 딸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에 형석이는 얼굴을 붉히며 뺨을 극적였습니다. 이제 막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받게 될 터이니 앞으로 바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혼인을 하게 되면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미룰 생각이옵니다. 그래, 어느 쪽이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지. 내 말은 잘 알겠다. 형석이는 인사를 드리고 이제 아현이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아현이도 폴짝폴짝 뛰며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높은 자리에 관리가 되는 것은 떼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구품인 향리직이요? 어허! 임금님이 하사한 관직에 불만이라도 있는 겐가? 과거에 수석 합격하였다고 하여서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아니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향리는 지방관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로 세금 징수, 토지관리, 재판 등의 실무를 맡습니다. 이는 수석으로 합격한 최선비에게는 너무 낮은 관리였지요. 이는 다 복잡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당시 조선에는 음서제가 횡행하여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과거를 보지도 않고 낙하산으로 자리를 꿰차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그 탓에 형석이에게 자리가 나지 않아 제일 낮은 관직을 겨우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진급도 하늘의 별 따기이지요. 사실상 형석이는 평생 구품직에 머물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허나 형석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자기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언젠가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아현이와 혼례를 치르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미뤄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아현아, 꼭 내가 진급하여 맞이하러 올게.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줘. 지금은 나란 일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해. 형석이는 그렇게 열심히 맡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최선비가 맡은 마을에서 이상한 사건이 터집니다. 한 과부가 관아에 체포되어 재산을 모두 빼앗겼는데 그 과정이 영 이상했습니다. 과부는 끝끝내 혐의를 부인했고 마을 사람들도 탄원서를 잔뜩 올렸던 것이죠. 이에 형석이는 직접 시찰하여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형석이는 마을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쪽 사정을 잘 알 법한 사람에게 근황을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한 잡화상의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형석이는 손님들이 빠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다가 한가해진 틈을 타 잡화상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 예, 나으리,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습니까요? 혹시 해원댁이라고 이번에 관아에 체포된 과부를 알고 있어? 예, 나으리. 해원댁이 파는 전통주가 아주 인기였지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요. 죽은 남편의 유산으로 전통술 양조장을 받았고 이를 지금까지 운영하였다고? 맞습니다, 나으리. 헌데 조정이 금지한 사양을 술에 첨가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요? 과거 조선시대 때는 일반 백성이 사치품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원댁은 전통술의 사양을 첨가하여 비싼 술을 제조하였는데 이를 관아에 발각당하여 체포되었고 양조장은 물론이요 재산까지 모두 빼앗겼지요. 형석이가 이리 묻자 마을 사람은 우물쭈물하였습니다. 나으리, 송구스럽습니다만 해원댁은 절대 그럴 인물이 아니옵니다. 어디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해원댁은 검소하고 근면성실한 여인네로 오랫동안 전수되는 양조기술을 남편과 함께 유지하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전통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일찍이 사망하고 해원댁이 홀로 양조장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해원댁의 양조장을 곽대규라는 대감이 탐을 냈더랍니다. 산업공상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조선 땅에서 양반이 양조장의 수익을 탐을 내어서는 안 되었지만 이 욕심쟁이 곽대감은 아주 동귀신이나 다름없는 악독한 양반이었지요. 처음에는 달래고 구슬리며 해원댁을 설득했지만 해원댁은 남편의 유산이자 대대로 내려오는 양조장을 끝끝내 거부했답니다. 이에 화가 난 곽대감은 두고 보자며 떠났고 얼마 안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렇단께요. 해원댁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어요. 과부가 뭐 돈이 얼마나 많다고 그 비싼 사양을 구해사 술에 넣겠소. 맞수다. 그리고 해원댁은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마님이오. 그런 분이 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다 속이 메어지는구먼요. 이에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형석이는 친절하게 말해주어서 고맙다며 분 몇 개와 먹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형석이는 좀 더 발품을 팔아서 그 곽대감이라는 양반과 해원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보다 사건은 명확했습니다. 곽대감이의 짓이 명확하구나. 어찌 이런 간악한 흉계를 꾸며 무고한 여인을 옥살이를 시켰을꼬. 곽대감은 음서제로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부사직을 맡은 상품관리로 알게 모르게 마을 장사꾼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악독한 양반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돈을 벌면 그 액수의 상당 부분을 곽대감에게 바쳐야 했지요. 현재 몰수한 해원댁의 양조장은 곽대감의 끈앞풀이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은 모두 곽대감이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덕으로 관직을 하사 받았을지언정 재물에 눈이 멀어 탐관오리로 전락하였구나. 이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형석이는 이러한 증거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상소문을 적었습니다. 이를 증명받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인주를 받아 찍었지요. 마지막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해원댁도 찾았습니다. 나으리, 부디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이요. 내 그대의 억울함을 결코 외면치 않을 것이요. 아무리 조정이 타락했을지언정 아직 사람의 도리와 정의는 살아있소. 내가 이 모든 증거와 증언을 모아 그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형석이는 그러고 해원댁에 인주도 찍어서 상소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날 파발에게 붙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묘한 손님이 형석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는데 행색이 영 수상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늦은 밤에 어인일이오. 이놈 곽대감 나으리의 전원을 전달하겠으니 예를 갖추거라. 형석이는 그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곽대감은 형석이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기는 해야 했습니다. 형석이는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곽대감 나으리께서 최선비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 하셨소. 내일 정오에 대감댁으로 조용히 오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감히 거역하지 말고 오도록 하시오. 대감나리께서 하늘 같은 은혜를 베풀 뜻이 있으시니 신중히 행동하길 바라오.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형석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일단 곽대감이 윗사람이기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형석이는 곽대감댁을 찾았습니다. 곽대감댁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는데 안도 널찍해서 형석이가 사는 집의 10배는 더 컸답니다. 오냐, 내가 최근에 향리로 부임한 최선비로구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나리? 그래, 새로 왔는데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하여서 불렀느니라. 날도 좋은데 차 한잔하기 딱 좋구나. 이봐라, 차 상을 내어오너라. 곽대감은 형석이에게 사근사근하게 대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나오기까지 이런저런 딴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이 대충 예상이 가는 형석이는 공손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해원댁에 얽힌 사건을 조사하고 들었네. 그렇사옵니다. 아주 고생이 많구만. 그러면 내 최선비의 수고를 좀 덜어주고자 하네. 수고를 덜어주다니요? 내가 일을 처리할 터이니 최선비는 적당히 하고 빠지게. 그러면 내 섭섭지 않게 쳐주겠네. 곽대감은 그러면서 형석이의 찻잔에 차를 부어주었습니다. 형석이는 한바탕 욕짓거기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감나리.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제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복에 그것을 내어오너라. 곽대감은 형석이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머슴을 불러서 보따리 하나를 형석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머슴이 보따리를 풀어헤치자 묵직한 금관 하나가 나왔지요. 햇빛에 비추자 금빛이 번쩍번쩍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나? 못해도 일관은 나갈 걸세. 금일관이라니. 거의 1000냥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상소문을 올리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막대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귀가 솔깃할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비에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대감나리, 이 금의 무게가 어찌 백성들의 억울함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제 출신은 미천하나 선비로서의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 금을 받는다면 저는 2번 다시 글을 읽을 자격도 선비라 불릴 자격도 없을 것입니다. 나리의 뜻은 감사히 받들겠으나 저는 제 길을 따르겠습니다. 형석이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곽대감은 지금까지 보였던 인자한 미소를 지우고는 도끼 눈을 떴지요. 구품직 향리 주제에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비참한 꼴이 난 후에야 이 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할 테지. 내 놈이 어디 언제까지 설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이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석이는 꾸벅절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파발에게 가서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형석이는 서신을 운송하면서 위험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석이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셋째 아버지인 최연감이 물려준 검을 침대맡에 두고 침소에 들었습니다. 형석이는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한참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깊은 밤 새벽녘에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얕은 잠에 든 형석이는 금방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살금살금 걷는 듯한 발소리 그리고 검집에서 칼을 뽑아드는 섬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석이는 곧바로 몸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굴렀습니다. 그러자 형석이가 뉘어있던 자리에 검격에 휘둘러졌습니다. 형석이는 이미 일어나서 회피했기에 애꿎은 베개만 쪼개졌지요. 웬 놈이냐? 공격을 피하다니 제법이구나. 형석이는 곧바로 칼집에서 검을 뽑았습니다. 방금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흐릿했지만 단단한 검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형석이는 관직을 서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무술 훈련을 하며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람에게 검을 휘두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암살자는 어둠 속에서 재빠르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기에 청각에 의지하여 암살자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지요. 그러나 군에서 호랑이 교관으로 지냈던 최연감의 가르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형석이는 능숙하게 암살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암살자는 형석이의 검술에 당황하였지요. 어둠 속에서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팔의 솜털이 모두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이놈, 보통 선비가 아니로구나. 한밤중에 사람을 보내어 암살을 하려 하다니 곽대감은 정령 인륜을 저버렸구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암살자는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어 형석이에게 던졌습니다. 비수는 검게 그을린 재가 발려져 있어서 어둠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형석이는 순간 재빠르게 바닥에 널브러진 이불을 들어 암살자가 비수를 던지는 순간 확 펼쳤습니다. 덕택의 비수는 이불에 가로막혀 형석이에게 닿지 않았지요. 대신 형석이는 힘껏 앞차기로 암살자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창날 같은 날카로운 앞차기에 암살자는 숨을 헉하고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석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검을 휘둘러 암살자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형석이는 숨을 몰아쉬며 검에 묻은 피를 닦아 납도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곧바로 곽대감이 움직일 줄이야. 그 순간 형석이는 아현이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형석이는 마을 타고 곧장 아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수가 왜 그래? 이 한밤중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이야? 여기는 위험해. 일단 나랑 같이 피하자. 형석이는 아현이와 아현이의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허나 아현이는 그런 형석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형석이도 차라리 아현이를 같이 데리고 있는 편이 보호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리 두었습니다. 아현이는 형석이의 사정을 듣고는 똑같이 분개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 그러면 상소문을 옮기는 파발도 위험하지 않겠니? 내 말이 맞아. 너는 여기에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말을 타고 뒤를 쫓아야 하니까. 형석이는 그렇게 말하고 말을 타고 밤새도록 파발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루 꼬박 달려서 해가 진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파발을 따라잡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암살자들은 이미 파발의 목숨을 끊고 상소문을 빼앗은 상황이었습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구려. 쓸데없는 참견 말고 가던 길 가시지요. 이놈,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뻔뻔하게도 말하는구나. 그 상소문을 내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볼 것이다. 허, 내 놈이 그 최선비라는 놈이구나. 암살이 실패하여 목숨을 건졌으면 얌전히 숨죽이고 살 것이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온 것을 보면 그리 총명한 녀석은 아니로구나. 말세로다. 하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로구나. 너희 같은 자들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천륜을 저버리고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한 일이다. 형석이는 그러면서 조용히 검을 빼들었습니다. 이윽고 암살자들이 매서운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형석이는 처음 암살자와 검을 나눴을 때보다 더욱 능숙하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암살자들은 고작 선비가 얼마나 강하겠냐고 얕봤다가 당황하여 진땀을 뻘뻘 흘렸지요.
그 틈에 형석이는 암살자 한 녀석을 베어 넘기고 곧바로 다른 녀석에게도 검격을 휘둘렀습니다. 행색은 새님처럼 해가지고 휘두르는 폼이 제법 백정 못지 않구나. 오냐, 좋다. 그러면 우리도 본 실력을 보여주마. 그러자 암살자들이 각자 사슬이 연결된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슬 끝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었는데 여럿이서 이를 세차게 돌리자 추가 바람을 가르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암살자들은 형석이를 향해 곧장 추를 던졌습니다. 한 방만 맞아도 머리가 수박처럼 터질 수 있는 공격이었지요. 형석이는 겁나를 비스듬히 세워 추를 비껴냈지만 곧바로 다음 공격이 연거푸 날아왔습니다. 수세에 몰린 형석이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잔뜩 긴장하여 까다로운 공격을 막아내려니 지친 것이지요. 이를 본 암살자 한 놈이 추를 던져서 형석이의 검을 사슬로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석이의 계략이었습니다. 형석이는 감긴 사슬로 힘싸움을 하듯 밀고 당기다가 단숨에 뛰어들어 사슬을 잡은 암살자를 베어넘겼습니다. 갑자기 거리를 좁힌 형석이의 움직임에 암살자 무리는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이 틈에 형석이는 연거푸 검을 휘둘러 두 놈을 베어넘겼지요. 암살자들을 모두 쓰러뜨린 형석이는 거친 숨을 몰아내쉬었습니다. 무언가 뜨끈한 고통이 배에서 느껴졌습니다. 무심결에 그 부위를 만지니 이럴 수가 피로 축축한 것입니다. 앞불사, 그만 공격을 한번 허용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최선비의 허리에는 낫이 꽂혀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낫에 맞았는데도 고통을 느끼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선비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상소문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형석이는 말로는 그리하였지만 손가락 하나 꿈쩍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희미하게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타는 목소리로 형석이의 이름을 부르짖는 아연이의 목소리도 들렸지요. 주마등이라도 보는 것일까요? 형석이는 이를 마지막으로 까무룩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형석이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에는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있는 아현이가 있었습니다. 형서가 깨어났구나. 너를 정말 영영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어. 상소문은 어찌 되었어? 걱정 마렴. 내가 너를 구하고 사람을 따로 보내서 잘 전달했어. 지금 한양은 그 일로 난리가 났단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니? 나흘은 꼬박 누워 있었단다. 아연이는 길을 떠난 형석이가 너무 걱정되어 곧바로 말을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암살자들의 시체 사이에 죽은 듯 쓰러진 형석이를 발견한 것이었죠. 아연이는 상소문을 한양의 대신들에게 붙였고 현재 조정은 음서제로 부당하게 관리직에 오른 곽대감을 포함해 다른 탐관오리들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상소문도 올리지 못하였고 나도 목숨을 잃었을 거야. 아연이는 대답 대신 그런 형석이의 품에 꼭 안겼답니다. 형석이가 몸을 다 회복하고 났을 시점에는 조정의 포절이 출동하여 곽대감을 체포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해원댁도 풀려나서 재산과 양조장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신분 때문에 과거를 수석으로 합격한 형석이도 다시 재평가 받아서 군수직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이후 아현이와 혼약을 맺고 나서도 승승장구하여 중앙관직인 의정부의 참의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석이는 비천한 신분을 타고났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신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곽대감처럼 남의 것을 탐하고 악독하게 살다기보다는 늘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형석이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